하늘에서 추락하는 화염. 신TV 데미안. 전쟁 계획과 우주왕복선들. 3월 26일 금요일 늦은 밤 무렵, 로스마 로즈머와 폴러턴은 슈퍼스파이 위성 소퍼스파이 새털라이트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 계획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임무를 완수했던 것이다. 우주왕복선은 궤도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우주비행사들은 자신들의 제미니 형태의 탈출용 캡슐을 타고 역추진 로켓을 점화시켰으며 궤도로부터 떨어져 나와 인도양에 빠졌다. 그곳에서부터 그들은 뉴멕시코 화이트 샌즈 미사일 기지 더 와이트 샌즈즈 미셀 레인지 뉴멕시코로 논스톱으로 날아갔다.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책임자는 화이트 샌즈에 몰려온 모래폭풍을 빙자 삼아 우주왕복선의 공개적인 착륙 날짜를 하루 더 연기시켰으며 우주비행사들은 이 시간 동안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화이트 샌즈에 남아있던 두 대의 비밀 우주왕복선들 가운데 한 대에 올라탔다. 우주왕복선은 광활한 화이트 샌즈 미사일 기지의 북쪽 끝자락에서 소형 고체 로켓을 이용하여 이륙했다. 오전 11시 직전에 우주왕복선은 TV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북쪽에서부터 하강하기 시작하여 산맥들 위를 내려온 다음 흰색 먼지 구름들 사이를 지나 착륙했다. 경의에 찬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자 로스마와 폴러턴은 완전히 안정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한 모습으로 우주왕복선 밖으로 나왔다. 1982년 5월 30일 전몰장병 추모일 머모리엘 데이에 리처드 헬로런은 뉴욕타임즈지 기사를 통해 프로젝트 Z 계획, 제1차 핵전쟁 계획 참조 역조의 존재에 대해 누설했다.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미 국방부는 장기간에 걸친 핵전쟁을 치를 첫 번째 전략을 짜고 있다. 국방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5개년 국방계획에서 소련과의 핵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였으며 그와 같은 전쟁을 치러낼 첫 번째 전략을 세워두었다. 그렇지만 그 기사는 석 달 후에 전쟁을 개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된 125페이지 분량의 미공개 자료에 전쟁 계획이 들어있다는 점만큼은 언급했다. 이 계획은 사탄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자,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에 의해 승인된 것이었다. 캐스퍼 와인버거는 가장 흥미로운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아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당시 미 국방부는 과거 러시아를 통제했던 볼셰비키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와인버거는 그 무렵 미 정부의 볼셰비키들 가운데 최고위층에서 활동하는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비저벨 요원이었다. 불구대천의 라이벌들. 왜 록펠러 카르텔은 제거되어야 했는가? 데미안, 미안합니다. 독자들이여. 그러나 당신들은 지금 이 순간 다음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록펠러 형제들은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이비드 록펠러는 복제인간이며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키신저는 또 하나의 복제인간입니다. 헨리 키신저, 소련 간첩 참조 역주. 키신저는 여행, 일종의 신혼여행, 도중 자신의 아내 낸시와 함께 대양의 상공에서 발생한 사고로 살해되었는데 미국 언론 통제사 참조 역주. 그는 그 무렵 계획을 포기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넬슨 록펠러가 사망했을 무렵 키신저가 수주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당시의 여행은 키신저가 넬슨 록펠러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마치자마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 간에 있어서 예의나 경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록펠러 형제들이 제거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제각각 죽음의 카르텔과는 별도로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볼셰비키들의 핵전쟁 계획은 대단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었지만 당시 미 정부는 분열되어 있었다. 볼셰비키들은 불구대천의 라이벌인 록펠러 카르텔과 대적하고 있었다. 당시 연방정부 내에서 록펠러 카르텔 소속으로 최고위층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던 인물은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 세크러테리 오브 스테이트 엘리그젠더 헤이그이었다. 헤이그와 와인버거 간에 종종 드러났던 불화는 단지 무대 뒤에서 펼쳐지는 죽음을 불사하는 권력투쟁의 어렴풋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볼셰비키들과 달리 록펠러 파벌은 핵전쟁을 원치 않았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들은 핵 전쟁을 치를 만한 여유가 없었다. 록펠러 카르텔은 모든 것을 잃을 판이었기에 그렇게도 초조하게 볼셰비키들의 핵 전쟁 계획을 막아내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러시아의 반볼셰비키 통치자들 또한 핵 전쟁에 반대했다. 반볼셰비키 노선에다 반핵 전쟁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던 록펠러 카르텔과 크레물린은 그들 간의 제한적인 제휴 관계를 맺었다. 록펠러 러시아 동맹의 가장 괄목할 만한 결과물은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전쟁으로 여겨졌던 포클랜드 전쟁이었다. 포클랜드 전쟁의 내막 참조였죠. 포클랜드 전쟁 자체는 1982년 4월에 있었던 실질적인 전쟁을 가려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었다. 록펠러 카르텔과 러시아 간의 연합부대는 몇몇 주요 군사 시설들과 무기고를 파괴했다. 이 시설들은 프로젝트 Z 전쟁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이었다. 총괄적인 작전은 4월 3일 남조지아 섬에서 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도움으로 록펠러 러시아 공동의 특수 기습부대는 그곳에 있던 거대한 비밀 해군 기지를 파괴시킬 수 있었다. 1960년대에 지어졌던 이 기지는 원래 록펠러 카르텔이 주도하던 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어 왔지만 1970년대 말 볼셰비키들이 통제권을 손에 넣었고 이들은 또한 미 국방부에 대한 통제권도 함께 장악했던 것이다. 핵심 기지는 바다 가장자리 산악지대 안쪽의 거대한 인공 동굴 속에 위치해 있었다. 배가 드나드는 입구들은 위장된 채 잘 봉쇄되어 있었으며 기지는 어떠한 폭탄으로부터도 안전했다. 그러나 록펠러 러시아 공동 특수 기습부대는 산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 공격에 성공했던 것이다. 컴팩트한 러시아산 중성자 폭탄을 이 구멍 속으로 집어넣어 인공 동굴과도 같았던 해군 기지를 폭파시켰다. 이러한 작업에는 몇 주가 소요되었다. 대처 정부는 볼셰비키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미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대시, 영국 해군을 급파시켰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중무장한 록펠러 러시아 군사 부대가 해군 기지를 파괴하기 전에 이들을 제거해야 했고, 곧 이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전쟁을 치르기 위해 포클랜드로 이동해야 했다. 영국 해군은 몇 일이 걸려 도착했지만 이미 남조지아 섬의 비밀 기지를 구해내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다. 당시 패닉에 빠진 대처 정부는 이미 전 해군 병력의 3분의 2 이상을 남대서양에 전개시켜 두고 있었다. 이에 더해 최소 한 대 이상의 영국 군함이 남조지아 작전에 연계된 러시아군에 의해 이미 침몰한 상태였다. 이제 대처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치르는 것 이외의 선택은 없게 되어 버렸는데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남대서양에 전개된 엄청난 병력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해버린 심각한 수준의 인명과 물자 손실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4월 30일은 영국 해군의 포클랜드 섬 봉쇄가 막 시작된 날이었다. 그날 늦게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도 영국 편이라는 발표를 했다. 이러한 발표는 미 국방부 매파의 승리였다. 포클랜드를 둘러싼 전쟁 분위기는 신속히 고조되기 시작했다. 5월 1일, 영국은 포트 스탠리 공항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으며 5월 2일, 영국 잠수함은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로 큰 순양함, 벨그라노 장군 제너렐 벨그레노 호에 어뢰 공격을 가했다. 군함은 20시간 이내에 가라앉았으며 아르헨티나 측 사망자는 3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벨그라노호의 침몰은 아르헨티나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반대로 이들을 격노케 만들었다. 벨그라노호의 침몰은 아르헨티나가 영국 군대를 위협하지 않던 시점에 발생했던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이제야말로 영국에 대한 자신들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 때라고 생각했다. 아르헨티나는 남조지아 섬 비밀 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대가로 몇 가지 사항들을 약속받은 바가 있었다. 그 중 한 가지는 영국에 대항함에 있어서 러시아가 약속한 비밀 군사 원조였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아르헨티나가 수행하는 공군 및 해군 작전이 모두 승산이 있도록 보조를 맞춰 개입할 것임을 맹세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군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은 물론 영국에 대한 러시아의 비밀 공격 약속을 믿고 전쟁에 임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그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은 은닉된 채로 유지되어야 했다. 나는 지금 포클랜드 전쟁에 관한 모든 진짜 진실들을 다 다룰 만한 시간이 없다.
여기서는 단순히 당신들이 들었던 것은 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82년 8월 24일 또 한 대의 코스모스 페어가 뉴욕시 근교의 하늘에서 격추되었으며 이는 뉴저지 격추 사건, 러시아의 우주 패권 참조 역주, 이 재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이것은 뉴욕 타임즈지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불덩어리로 묘사되었으며 불타는 소행성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데미안,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늘 위에 얼마나 많은 소행성들이 떠 있는 줄 아십니까? Z-Day의 미국의 유령 전투기들, 제1차 핵전쟁 계획 참조 역주, 이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을 때 그들은 단 6군데의 주요 타겟들과 약 10여 군데의 두 차적 타겟들만을 향해서 떼지어 날아가게 된다. 6군데의 주요 타겟들이란 러시아의 우주 기지들로 바이코누어, 트라탐 타이유러템, 플레세스크 플리세츠, 카푸스틴 야르 카퍼스턴 야어에 있는 4군데 코스모드롬 카즈머드롬즈, 우주선 발사 기지, 과, 세미팔라틴스크 그리고 노보시비르스크에 있는 2군데 코스모스페어 관련 시설들인 것이다. 10여 군데의 두 차 타겟들은 러시아의 날아다니는 탄도미사일 요격기지 단지들 더 컴플렉스 오브 러션 플라이잉 ABM 베이시즈이다. 이 시스템은 미사일 요격 입자 빔 무기를 탑재한 변형된 2-144 초음속 수송기들로 구성된다. 이 수송기들은 1978년 6월 미사일 요격용 방어력 장착을 위한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으나 1982년 9월 방어 시스템을 구비한 채 완전히 재가동되었다. 두 차 타겟들에 대한 공격은 가능한 한 이들 모두를 제거하여 이어지는 미국의 공격이 보다 괴멸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물론 몇몇 다른 타겟들도 공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기지들에 대한 타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전쟁 계획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 코스모스페어 기지들에 대한 공격을 위한 출격 지점으로 가장 적절한 지리적 위치는 오직 중국의 신장지구 신키앙 프라빈스, 차이너 한 군데밖에 없었다. 따라서 볼셰비키들은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신장지구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카터 정부는 전혀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던 1978년 12월 15일 대만을 저버리고 갑자기 북경과의 완전한 외교 관계 수립을 발표했던 것이다. 세상의 종말이 계획되다. 세상의 종말 엔드 오브 더 월드은 1982년 9월 17일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사실 제1차 핵전쟁 개시를 위해 두 번째로 잡힌 날짜였다. 첫 번째는 1980년 1월 말이었지만 연기된 바 있었다. 어쨌거나 이 날짜는 나팔절 피스트 오브 트럼피츠, 유대력 7월 1일로 새로운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날역주이었다. 정확히 미 동부 시간으로 3시 1분에 러시아 전역은 암흑천지로 변하게 된다. 인도양 상공의 위성이 공격 확인 시그널을 보내오면 1분 안에 앞에서 묘사했던 EMP 에피소드, 제1차 핵전쟁 계획 참조 역주가 뒤따르는 것이다. 당신이 TV를 보고 있든 라디오를 듣고 있든 갑작스레 끔찍한 순간이 들이닥치게 되고 이 일을 겪게 될 모든 사람들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전 지역에 걸쳐 완전한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전화도 모두 불통이 되고 만다. 1976년과 1977년 걸쳐 수중에서 발사되는 러시아의 단거리 미사일들은 우리 해안가와 큰 호수들 안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데미안, 우리는 이 모든 정보들을 1989년에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다 언급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 글들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제안하건대 가서 이 저널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거기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적들이 어떠한 규모와 범위에서 움직이는지에 대해 당신들이 눈을 뜰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며 또한 정보가 당신들에게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적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도 알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쓴 글들과 저널들에 대한 무수한 공격이 있어 왔으며 모두 당신들을 위축시키고 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들이 1981년과 1982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듣게 된 데에는 사실을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피터 박사디아어 피터를 통한 진실 전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시 사건들이 전개되는 동안에 당신들의 세상이 종말을 맞지 않게 되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피터 박사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웅적인 행위를 인정받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를 살해했고 그의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가 발설을 중단하고 난 후 그들은 그를 심장마비로 죽였습니다. 정보를 당신들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다가 죽어간 많은 용감한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그저 흐느껴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쉬 가서 정보를 구하십시오. 진실을 아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지혜 속에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정부는 이러한 미사일들이 수중에 매설되는 동안에 그저 지켜보기만 했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사일들이 발사되고 나면 발사된 곳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아마 10분에서 24분 정도 더 살아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달의 기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모스페어들은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닌다. 양쪽 모두 충전 입자 빔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1982년 3월 세 번째 우주왕복선에 의해 설치되었던 슈퍼스파이 위성은 러시아 영토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어떤 것들을 발견해냈다. 러시아의 전략 목표 지점들에는 고리 형태로 배열된 무수히도 많은 작은 돔 형태의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코스모드롬 주위로, 그리고 코스모스페어 기지 주위로 이러한 돔들로 구성된 링이 배열되어 있었다. 이들은 명백히 일종의 방어 기능을 하는 무기들이었다. 이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뜨거운 내부 논쟁이 있었다. 실제로 이들은 레일건즈이었다. 나는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직접 연구해 보기 바란다. 지금 이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로서는 단지 레일건들은 전자방어 일렉트라닉 디펜시즈에 의해 굴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정도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따름이다. 데미안, 실제로 우리는 이에 관한 것 또한 모두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왜 조지 그린 이 초기 저널들의 출판을 중지시켰던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점점 더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조지 그린은 데미안 저널 초창기 출판을 담당한 자이나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던 인물역주. 그렇지 않나요? 성공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쟁 때문에 결국 공격은 실행 5시간을 앞두고 취소되었다. 그리고 스케줄은 다시 잡혔던 것이다. 다시 잡힌 날짜는 1990년 9월 20일 목요일, 로시 하샤나 라시 허샤너, 즉 나팔절 피스트 오브 트럼피츠이었다. 그렇지만 이 날짜 또한 넘어갔으며 또 다시 새로운 스케줄이 잡혔다. 제1차 핵전쟁의 개시일은 또 한 차례 새로 정해졌던 것이다. 새로운 날짜가 언제인지 추측해 볼 수 있겠는가? 이 글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란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여기 반복해서 서술한다. 내가 이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때 펜실베니아에서 미 공국 전투기 한 대의 이상한 추락 사고에 대한 뉴스가 있었다. 바로 다음 날에는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다. CNN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즈필드, 캘리포니아에서 오리건 매드포드, 오리건로 향했던 불덩어리에 대한 보도를 했다. 그들은 1994년 9월 10일 토요일 아침 6시 또는 6시 15분경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며 불빛이 너무나 밝아서 창문을 통해 비춰지는 밝은 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깼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추락한 어떤 조각 때문에 생긴 샌 라파엘에 있는 어느 가정집 지붕에 난 구멍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루 전 날에는 프랑스령 기아나 프렌치 기아너에서 발사된 아리안 로켓 에리언 라키트 한 대가 분실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데미안, 나는 당신들에게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되는 로켓들을 잘 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대쉬 이들은 항상 우주왕복선이 발사된 다음 날 발사되며 때때로 우주왕복선 발사가 없는 날에도 발사되곤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몇 건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 하나에 대해서 CNN은 타호 호수 레이크 타호 남서쪽이라며 지도 상의 한 지점을 찍어 보여주기도 했다. 약 15분 후에 CNN은 우주왕복선에서 지구로 발사된 레이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화면 오른쪽 위 모퉁이에 타호 호수가 있었다. 데미안, 실로, 당신들 컨택트지, 피닉스 저널의 자매 지역주의 독자들이라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조합해 본다면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환경보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지구를 향해 레이저 빔을 쏘았을 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맞출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로 갔으며 데미안, 항상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곤 하며 혹은 완전히 안전한 곳에 머물 필요가 있을 때 가곤 하지요.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는 비행기 한 대가 백악관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나중에 그가 백악관의 한 방에서 연설을 하고 그 방을 떠나자마자 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도 있었다. 라시 허샤너는 최근에 지나갔으며 욤키푸르 얌키퍼, 유대교의 속죄인력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은 8,300명의 해군과 1,800명의 해병대, 그리고 4,000명의 육군 병력과 15대에서 20대에 이르는 군함에 대해 하이티에 대한 공격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이제 나는 이 단락의 인용을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TV에서는 카터와 칼린 파우엘이 IT 침공이 철회되도록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아나에서 발사된 위성은 콜롬비아호에 실린 무기 구동과 관련한 중계용 거울 위성이었다. 남캘리포니아 지진대로 발사되는 무기는 이곳에 매설된 폭탄들을 폭파시켜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다. 뒤따르는 파괴와 무질서 상황은 정부를 연방재난관리청, 피머 페더럴 이머전시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연방재난관리청은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멱주로 옮기고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현재 수천 명에 이르는 러시아 군대가 멕시코와 바하 캘리포니아, 미국과 접경해 있는 멕시코의 주 이르멱주의 국경지대에 걸쳐 진주해 있다. 뉴스레터인 크리미널 폴리틱스, 범죄 정치학, 크리머넬 팔러틱스 지 1994년 8월호 헤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국제 시오니즘은 멕시코에서 전쟁을 준비 중이며 300톤 분량의 소련제 무기들이 베라크루즈에 매설되어 있다. 스파트라이트 최근 기사 및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몇몇 다른 신문들에 따르자면 수천 명에 이르는 러시아 군대와 군사 장비들이 현재 미국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클린턴은 비행기 2대를 카리브해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예비군 소집도 요청했다. 보통 예비군은 전투에서 질 것 같을 때 소집된다. 우주왕복선 중계 위성은 하늘에서 비행 접시의 공격을 받고 격추되었다. 데미안, 잘 하고 있군요. 미 공군 소속의 비행기 한 대가 러시아 빔 무기의 공격에 의해 격추된 것처럼 보였는데 조종사는 교통 혼잡 트래픽이라고 말했고 조종석에 있는 녹음기에는 홈프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녹음되었다. 이 비행기에는 폴 올선이 타고 있었고 그는 다가오는 마약 재판과 관련하여 최근에 일련의 증언을 한 바가 있었다. CNN은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왕복선에서 지구를 향해 발사한 레이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비행기 한 대가 백악관에 추락했을 때 대통령은 우연히 거리를 가로지르는 차 안에서 졸고 있었다. 나중에 그는 백악관의 한 방에서 연설을 했으며 방을 떠나자마자 그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9월 6일은 로시 하샤나의 날이었고 9월 15일은 욤키푸르의 날이었다. 내가 이 글을 마무리 짓는 오늘은 9월 18일이다. 오늘 나는 무역 전시회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고객 중에 한 명은 러시아인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인물. 그의 상관은 오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다. 은 카세트 테이프 녹음물을 통해서 자신이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 아래 핵폭탄을 매설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친구들이여,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나도 이제 지쳤다. 이제는 당신들이 직접 주어진 숙제를 해야 될 때인 것이다. 물론
당신들이 원한다면 말이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가? 부디 당신들이 살아갈 날이 하루 더 연장되길 바란다. 데미안, 아는 자가 남긴 글은 아직 더 남아있고, 파워트 II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음번 글을 쓸 때 다룰 것입니다. 독자들이여, 나는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생충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당신들은 자고, 또 자고, 계속 자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이곳 바깥 우주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파괴나 무질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격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게임에 대해 당신들의 영역에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바란다면, 당신들은 여기 제안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고, 당장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해야 할 것이며, 우주왕복선에 대해, 로켓 발사에 대해, 여타 온갖 것들에 대해, 그러한 일들이 꾸며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이를 알아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완전한 절멸의 가장자리를 걸어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짜증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우리가 겁이나 주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심지어 당신들이 겁을 집어먹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들을 과연 느끼는지조차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다르마 다어머여. 내가 이 모든 작업을 당신에게 부탁하는 이유를 당신이 알고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나의 석이여. 그렇지 못하다면 인류는 이러한 정보를 구해 볼 다른 어떠한 방법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1. 우리 목을 조르는 기생충들은 광란의 존재들로 제 정신이 아닌 채로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2. 당신들은 날씨 조작에서부터 지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조작과 음모들을 식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실 전달자들 트루스 브링어즈 이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생충들은 이 진실의 빛 앞에서만큼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호. 제13장 기록 샵사인 3데미안 1995년 1월 12 목요일 오전 11시 45분 8년 149일 1995년 1월 12일 목요일 데미안 이 글의 저자가 파워트 2라고 지정한 다음 부분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다른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대와 이어지는 취소는 진실을 식별해내는 힘을 단련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언가를 의도하고 기대하게 될 때 이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또 당신들의 언론 매체를 통해 당신들이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게 될 때 우리에 대한 갖는 분노와 비난 역시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당신들의 적들이 목적하는 바이자 그들이 전적으로 의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완전한 재앙이 발생하기를 열렬히 희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매번 놀라고 또 슬퍼지곤 합니다. 물론 나는 뭔가 큰 일이 발생해서 당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여주는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압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지금 선과 악의 대결 속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들이 직접 이 전쟁에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의 저자와 또 그와 함께 일해온 자들, 모든 정보들을 주의 깊게 분류하고 연구해온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글들이 다시 한번 당신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한, 당신들에게 다가와서 당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조차 없습니다. 나의 사람들은 너무나 지쳐있고 또 끝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업들이 적절한 시점에 마침내 인정받게 될 것이라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그리 될 것입니다. 파워트 2. 하늘에서 추락하는 화염 파이어 프롬 더 스카이
바이 아는 자원 후노즈.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 하나님은 고결함 라이처스니스 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순종 오비디언스 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염주를 돌리는 것도, 공을 울리는 것도, 가부좌를 들고 앉는 것도, 주문을 외우는 것도 역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 트루스 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장 2절, 32절의 오기역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 상당 부분을 잃었으며,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 사실을 알지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신속하게 그 나머지 부분들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진실이 많이 알려지고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짜 진실을 찾아 나설 때인 것이다. 나는 미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에 대해 그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들과 관련한 질문들을 받아왔다. 그래서 내게 아직 기회가 있는 한, 나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보충하려고 한다. 이제 원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이전에 그래서 나는 세상의 종말 엔드 오브 더 월드 1982년 9월 17일 금요일 로시 하샤나 라시 허샤너의 날 나팔절 피스트 오브 트럼피츠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로 맞춰졌었다고 했다. 정확히 3시 1분에 러시아 전역은 암흑 속에 잠길 예정이었다. 미 유령 전투기의 공격을 확인해주는 인도양 위성 시그널이 도착하게 되면 몇 분 안에 앞에서 묘사되었던 EMP 에피소드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미국 군대가 러시아에 대항하여 전면적인 보복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 분명히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1982년 6월 10일자 뉴스데이에 실린 통신사 보도 기사에 따르자면 지난주 유럽 고위 관리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네이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관한 한 현재 소련과 미국은 전쟁 중이라고 언급하여 자신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이 정상회의 장소에 한 달 전부터 있었던 고위 관리들의 말에 따르자면 본판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자신의 관점을 요약하면서 했던 이 언급은 다른 국가 정상들을 놀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조셉 룬스 조접 프론즈 사무총장은 서둘러 휴회를 선언했다고 한다. 데미안, 나는 당신들이 이와 관련하여 얼마 동안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이건의 전기를 쓴 기생충 작가 페러시틱 플룩 바이아그러퍼에 의해 소개된 이야기가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당신들도 모릅니다. 이 일로 레이건은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 림보 미 라디오 토크샤 사회자로 레이건과 공화당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주로 표명했주는 적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이러한 일을 저지를 때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한편 단순히 러시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지금껏 그는 우리의 데미안 저널 구술을 위한 교신들도 죄다 무시해왔으며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만 뜨거운 감자인 양 행동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여. 당신들은 여기 혼자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보호자들 펄스 프로텍터즈 없이 외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며 그러지 않는다면 이미 침몰이 예정된 배와 함께 결국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전 몇 해에 걸쳐서 미국과 소련은 전쟁을 치러 오고 있었다. 양대 슈퍼파워 국가들 간의 전쟁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만이 없었을 뿐인 것이다. 7월 13일자 프라우다 프레브더지는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무역전쟁, 신용전쟁, 기술전쟁을 적절히 섞어가며 조화롭게 펼쳐오고 있다고 언급한 소련 국방장관 우스티노프 사령관 마어셜 유스티나브의 연설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또한 워싱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퉁명스런 경고를 주기도 했다.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 공격은 미국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데미안, 학생들이여. 그의 말은 앞으로도 계속 옳은 주장이 될 것입니다. 지리노프스키 즈하이리노브스키, 1946 러시아 정치인으로 1990년 민족주의 정당, 러시아 자유민주당을 창당했주.
미국을 방문하여 줄곧 같은 말들을 해왔고 또 몇 가지 다른 언급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설정되고 미리 정해진 질문자들과 토크쇼 사회자들로 인해 그의 주장들은 당신들에게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기생충들의 대의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은 항상 존재하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레이건 행정부가 곧 핵 전쟁을 벌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또한 그들은 볼셰비키들이 배후 조정하는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이 설령 실행으로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악마적인 볼셰비키 시오니스트, 레이건 백인, 축더 서테닉 볼셔빅 자이어니스트, 레이건 비긴, 엑시스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핵 전면 전쟁 계획 속으로 바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5개 파트, 저자는 파트 4와 5를 누락, 또는 3개 파트를 5개 파트로 5기역주로 나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파트 1은 러시아의 내부적인 소요를 만들어내고 가급적이면 그 위성 국가들을 상대로도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7월 6일 에러플로트 Z 여객기의 모스크바 추락 사고와 같은 파괴 공작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신들 가운데 현재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파트 2는 전쟁을 맞게 될 적절한 상태 속에 미국 국민들을 두는 것이었다. 마찬가지의 것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지 않은가? 파트 3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이었다. 콜롬비아 STS-1호는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거가린의 첫 번째 우주 궤도 비행 20주년 기념일에 맞춰 1981년 4월 12일 발사되었다. 그리고 약 2주 후에 레이건 대통령 살해 시도가 있었다. 콜롬비아 STS-1호는 러시안 코스모스페어에 의해 격추되었다. 우주비행사 존 영과 로버트 크리펀은 우주왕복선이 중부 러시아 커잔 남쪽으로 85마일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을 때 불타 죽었다. 가짜 착륙 장면은 우주왕복선 엔터프라이스 호와 대역들을 사용하여 에드워드 공군 기지를 무대로 펼쳐졌다. 미 우주왕복선과 러시안 코스모스페어 참조역주 콜롬비아 STS-2호는 1981년 11월 12일 발사되었다. 우주비행사 조셉 조저프 엠겔과 리처드 트룰리가 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사실 그 우주왕복선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이 우주왕복선은 러시아 Tu-140의 제트비행기의 빔 무기 공격에 의해 백해 더와일 C30, 지도상으로는 핀란드에 보다 인접한 지역에서 격추되었다. 콜롬비아 STS-3호는 1982년 3월 22일 발사되었다. 이번 우주왕복선은 특별히 제작된 새로운 스파이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위성은 러시아 우주 무기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훨씬 강화되어 있었고, 또한 로봇 컨트롤 레이저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자체 무기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 세 번째 시도에서는 우주왕복선 자체도 레이저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었다. 우주왕복선은 스케줄보다 하루 늦었던 1982년 3월 30일에 화이트 샌즈에 착륙했다. 말하자면 무언가가 착륙했다는 뜻이었다. 우주비행사들이었던 루스마 로즈머와 폴러턴은 레이저 무기가 장착된 스파이 위성을 성공적으로 전개시킨 후에 우주왕복선을 버리고 탈출용 캡슐에 옮겨 탄 다음 인도양 바다로 떨어져 지구로 귀환했다. 그곳으로부터 그들은 화이트 샌즈 미사일 기지 와일샌즈 미셀 레인지로 날아왔으며 여기서 그들은 나중에 또 다른 우주왕복선을 타고 가짜 착륙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다. 세상의 종말은 1982년 9월 17일 금요일, 로시 하샤나 라시 허샤너, 즉 나팔절 피스트 오브 트럼피츠,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정각으로 잡혀 있었다. 그렇지만 슈퍼스파이 위성을 통해 발견해낸 것들로 인해 그들은 겁을 집어먹고 좀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제1차 핵전쟁의 개시일은 새로 잡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번에는 1990년 9월 20일 목요일 나팔절로 결정되었다. 내가 이전에 썼던 글은 바로 여기까지를 다루었다. 콜롬비아 STS-4호는 1982년 6월 24일 토머스 매팅리와 헨리 하츠필드 헨리 하워트스필드를 태우고 발사되었다.
STS는 우주 수송 시스템 스페이스 트랜스퍼테이션 시스템을 뜻한다. 이번 발사의 목적은 유령 전투기의 공격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위성을 전개시키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추가적인 공격 확인 센서는 보조 로켓을 사용하여 인도양 상공의 정지 궤도 위로 올려 보내졌다. 이 위성은 저온 설계 위성이었는데 말하자면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구동되는 위성이었다. 이처럼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열, 적외선,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우주 무기들로부터 간파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함이었다. 1982년 이전 몇 년간에 걸쳐 미국의 과학 첩보 분석가들은 러시아인들은 목표물을 포착해내는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러시아의 기술은 레이더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고 목표물을 간파하거나 추적하는 데 쓰이는 그 밖의 다른 기존 방식들을 사용한 기술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기술은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레이더와는 달리 교신 방해가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 기술이 러시아 버전의 컴퓨터 강화 적외선 탐지 컴퓨터 이넨스트 인프라레드 디텍션 기술일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기술은 당시 미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를 CIR라고 부르고 있었다. 기술이 개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CIR를 장착한 미국산 레이저 무기는 러시안 코스모스페어 한 대를 격추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절대 영도보다 따뜻한 모든 물체들은 적외선 방사를 내보내는 것이다. 물체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더 많은 적외선을 내보내게 되고 컴퓨터 강화 적외선 탐지 센서가 이를 포착하는 일은 더더욱 쉬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어의 탐지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온도를 낮추는 것이었다. 미 공군의 공격 확인 센서가 극저온 위성으로 만들어진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톤, 당신들의 비밀 과학의 전당 안에 왜 그렇게 많은 러시아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러시아 군 부대들이 미국을 둘러싸고 파견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쉬 이들은 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쉬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은 미국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도처에 있는 만큼 그들을 상대로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일을 멈추는 편이 아마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여기 우주공간역주 에도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편이 아마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들에게 우주왕복선은 구름들과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전자층들과 기타 등등의 것들을 뚫고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당신들은 이를 믿어왔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개발하려고 애써왔던 것은 전면적인 핵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느끼기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기들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핵 전쟁 시도를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감행해 왔던 것이다. 지금 이 시간, 한국, IT, 보스니아, 이라크, 기타 등등의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톤, 당신들은 왜 스파이 아메스 스파이 에임즈, 엘드리치 아메스 올드리치 에임즈, 1941 대쉬, CIA에서 근무하던 러시아 스파이로 1994년 체포되어 종신형의 선고역주, 가 자신의 미국인 동료들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여기서 다루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가치 있는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러시아에 제공했던 것입니다. 당신들도 보게 되겠지만, 만약 당신들이 정말로 핵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면, 대쉬 세상은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대쉬 전장에 나가 있는 일개 병사들만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네 번째 우주왕복선 임무로 되돌아가 보자면, 액화 헬륨 냉각 시스템 A 리퀴드 힐리엄 쿨링 시스템은 위성이 절대 영도로부터 불과 몇 호 정도만 높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로 적외선 방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춰주게 된다. 극저온으로 설계된 미 공군 위성은 볼셰비키 전쟁 이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그만큼의 신뢰를 갖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실전에서 이 위성이 사용되기 이전에 러시아인들이 이를 제때 발견해내고 파괴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러시아의 새로운 목표물 추적 기술과 관련한
펜타곤의 볼셰비키들이 가졌던 가정은 틀렸던 것이다. 러시아인들의 기술은 적외선에 기반한 기술이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물체의 원자 진동을 탐지해내는 혁명적인 기술에 기반해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이를 사이코에너지 탐지 기술 사이코에너제틱 레인지 파인딩 또는 PRF라고 불렀다. 러시아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걸작 비밀 무기로 여겼다. 미국의 볼셰비키들에게 이 기술이 미스테리인 채로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러시아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6월 네 번째 우주왕복선이 공격 확인 센서를 전개시켰을 때 러시아인들은 이제야말로 게임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하톤, 정보기관들의 역량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러시아인들은 당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시작. 러시아인들은 위성을 곧바로 파괴시키는 대신에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를 돌도록 허락했다. 러시아인들은 공격 확인 위성은 전쟁이 시작되려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위성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잘 돌아가도록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였다. 미 공군의 센서가 장시간 동안 살아남게 되자 볼셰비키들은 러시아인들이 CIAR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가정이 옳다고 확신했다. 펜타곤은 엄청난 정보 실수를 범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러시아인들은 그들이 계속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름 내내 CIA 안의 록펠러 카르텔 소속 요원들은 러시아인들에게 미 국방부의 전쟁 계획 업데이트 정보들을 제공했다. 이러한 보고들은 전쟁 타임 테이블이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9월 중순으로 잡혀있는 목표 날짜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동안 러시아 우주사령부 러시아 스페이스 커맨드는 미 공군의 센서가 계속 그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뒀다. 그러는 동안 러시아인들은 이 위성을 파괴시키게 되는 순간 그 사실 자체가 전혀 의심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준비 작업은 러시아의 국제 전화망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었다. 미국의 위정자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면적인 선제 수소 폭탄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친구들이여. 그들은 대비책도 세워놓고 있었다. 만약 공격 확인 센서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손 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유령 전투기가 러시아 우주 기지들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공격을 필수적으로 러시아 전화 시스템을 불통으로 만들어 놓게 되기 때문이었다. 혹은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러시아인들은 우리의 정보 분석가들이 다가올 상황들을 추정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자리에 몇 가지 역 정보들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은 크레물린이 권력투쟁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가짜 정보들을 흘렸다. 바로 지금 진행 중인 일들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항상 권력투쟁 중인 미국의 볼셰비키들은 이 미끼를 완전히 물었다. 우선적으로 1982년 6월 소련 연방은 서방으로 연결되는 전화 회선의 수를 엄청난 수준으로 줄였다. 그들은 조만간에 그 수를 더 줄일 것만 같아 보이는 두리뭉실한 위협도 남겼다. 그 다음 중요 단계는 서방과 연결되는 모든 전자 다이얼 송수신 서비스를 갑자기 차단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볼셰비키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 여전히 감을 잡지 못했다. 한편 그들은 러시아의 전화선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기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문제가 자신들의 더 큰 관심사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4월 21일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포클랜드 위기 상황에 쏠려 있는 동안 록펠러 카르텔은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볼셰비키 소속 해군 장성 출신의 보비 인맨 바비 인먼은 CIA 부국장직에서 내쫓겼고 그 자리는 록펠러 사람인 존 맥마흔 존 먹맨이 대신했다. 6월 24일 우주왕복선이 발사되었고 바로 다음 날 발생한 쿠데타로 록펠러 소속 스파이였던 알렉산더 헤이그 엘리그젠더 헤이그는 강요된 사직에 의해 쫓겨났으며 볼셰비키 슬래시 시오니스트 볼셔빅 슬래시 자이어니스트 BG 소속의 조지 슐츠 조어지 슐츠가 그를 대신해 국무장관에 올랐다. 제3차 세계대전, 제1차 핵전쟁의 날짜는 9월 17일, 나팔절로 잡혀 있었다.
그러나 9월 1일 중국 공산당 주석이었던 후야오뱅은 북경에서 열린 당 전당대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 그는 중국이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항해 미국과 연대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그 대신 그는 중국이 양대 슈퍼파워 국가들을 동일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동시에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종의 화해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9월 중순경 중국으로 초청해 양자 회의를 갖기를 제안했다. 후야오방은 중미 간 동맹 관계가 단절될 것을 각오하고 중국에 있는 미국의 비밀 스텔스 공격 기지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중국 서부 신장 지구 신키앙 프라빈스에 위치한 그 기지는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의 두 군데 코스모스페어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설이었다. 8월 17일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공산 중국 간의 공동 성명 더 조인트 커뮤너케이이 발표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전쟁 기지 때문이었다. 그 공동 성명에는 과거 레이건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까운 장래의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을 상대로 이 스텔스 기지를 폐쇄하려는 위협을 가해 왔는데 공동 성명의 배경에는 이러한 위협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의미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9월 6일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했는데 이는 펜타곤의 전쟁 이반자들에게는 곤란을 가중시키는 일이었다. 최근 클린턴 카터와 관련하여 한국 IT 코리아 헤이티 그리고 여타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대시 저자 닉슨은 록펠러 카르텔과 오랫동안 협력해온 인물이었다. 헨리 키신저 소련 간첩 참조역주 닉슨은 록펠러 카르텔의 특사로서 중국에 파견된 것이었으며 그는 그 어떠한 볼셰비키 쪽 사람들에 비해 중국인들에게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신뢰를 주는 인물이었다. 그는 러시아 정보 소스를 통해 자신들이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확인시켜 줌으로써 중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대시 즉 스텔스 기지는 전쟁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런 다음 닉슨은 중국인들에게 기지를 바로 폐쇄하지는 말 것을 조언했는데 그 무렵 펜타곤의 호전적인 볼셰비키들에 의해 원치 않는 반응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대신 그는 중국인들에게 관료적 절차를 이용해 스텔스 기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인들이 대단히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었고 그들은 닉슨의 조언을 즉시 받아들였다. 9월 9일까지 신장 지구에 있는 미국의 스텔스 기지의 운영은 효과적으로 차단되었다. 이 핵심적인 기지의 근무원들은 중국이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 레드 테이프에 덫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본부에 어떠한 보고도 할 수가 없었다. 중국은 워싱턴을 상대로 이 모든 일들이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렸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핵 전쟁의 일부가 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는 이 기지를 지도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릴 작정이었다. 크레물린은 9월 9일 록펠러 채널을 통해 신장 지구의 스텔스 기지가 효과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다. 그 시점 러시아인들은 얼마간 안도할 수 있었는데 비록 펜타곤이 핵 공격 계획을 실행에 옮기더라도 러시아의 코스모스페어들은 멋지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핵심적인 우주 전략 무기들은 결코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바로 다음 날인 9월 10일 금요일, 러시아로 들어오고 나가는 대부분의 국제 전화망이 완전히 차단되었는데, 이는 아메리칸 볼셰비키 전쟁 이반자들에게 일련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함이었다. 소수의 선별적 회선만이 열려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는 레닌그라드, 키예프, 민스크, 탈린의 전화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 지역들은 그 어느 곳도 초기 스텔스 공격의 대상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전화선들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7시 10분,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2시 10분에 차단되었다. 잠시 뒤에 러시아의 우주사령부는 작업에 들어갔다. 미 공군의 공격 확증 위성이 떠 있는 곳에서 약 2마일 상공의 한 대의 러시안 전복 코스모스페어가 가짜 궤도 위에서 정지한 채로 머물러 있었다.
이 코스모스페어는 2달도 넘게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대쉬 우주왕복선 4호에 의해 위성이 전개된 시점부터였다. 보통의 위성이라면 그런 위치에서 천천히 떠내려가기 마련이지만 이 코스모스페어는 저강도 전자기 추진 시스템 일렉트로매그네틱 프로펄션 시스템 로 파워를 이용하여 그곳에 정지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미 공군의 위성을 바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정지한 채로 있었지만 이 코스모스페어의 존재는 결코 간파되지 않았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 코스모스페어는 미 공군 위성을 빔 무기로 조준해서 공격했다. 9월 10일 금요일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7시 10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볼셰비키들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새롭게 개설되어 운영 중이던 콜로라도 스프링스 칼러레도 스프링즈에 있는 미 공군 우주사령부, 이곳에서는 컨트롤 데이터사 컨트롤 데이터 코퍼레이션, 미 슈퍼컴퓨터 제조 회사 역주의 컴퓨터들을 사용했다. 대시 저자에서 인도양 위성 신호가 갑자기 끊겨 버렸던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이처럼 중요한 공격 확증 위성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위성과의 교신을 재개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다 동원되었다. 하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 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의 태도는 이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어찌되었건 간에 완전한 절멸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갈 운명이었다. 지금 우리는 계획되었던 전쟁을 둘러싸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반응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무렵 가능했었던 일이라든지, 혹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 9월 10일 금요일 오전이 지나가면서 프로젝트 Z 전쟁 입안자들은 위기 상황실로 소집되었다.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군가가 전화선에 의지한 백업 플랜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여전히 백업 플랜에 따라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 우리 새들의 공격을 받는 러시아의 모든 목표물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말 것이요. 만약 지로아워의 공격 대상이 되는 러시아 내 목표 지점과 연결되는 국제 전화망이 갑자기 끊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새들이 임무를 완수해 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오. 항상 누군가 소식에 어두운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때 거의 모두가 동시에 그 자를 향해 소리쳤다. 러시아 전화선들은 이미 전부 차단되었소. 잠시 동안 거의 패닉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떤 자들은 러시아의 선제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펜타곤은 지체 없이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자들은 만약 그러는 것이 크레물린의 의도였다면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다. 러시아의 미사일들은 이미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누군가는 프로젝트 Z 계획 전체가 실패했으며 다음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어쨌거나 모두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했다. 공격 확증 센서가 없는 한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노르웨이와 터키로부터 스텔스 비행기들, 유령 전투기들, 이 출격한 후에는 그저 이들이 목표물들을 제대로 파괴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당신들도 보다시피 그러한 가정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공격 확증 위성이 사라진 이상 공격의 성공 여부를 알 길은 없었고 뒤따르는 미국의 전면적인 핵 공격은 예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큰 혼란을 수반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친구들이여, 지금도 변한 건 별로 없다. 우리는 여전히 이 뱀과 같은 자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그날 국제 전화선을 7시간 동안 차단했다. 러시아인들은 만약 펜타곤의 볼셰비키들이 패닉 버튼을 누른다면 그들은 국제 전화망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결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려고 했다. 전화망 불통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남짓 지났을 때 조지 슐츠 국무장관은 이 일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슐츠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멍청이들은 여전히 계획을 진행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로시 하샤나의 날로 잡힌 데드라인은 아직도 유효했던 것이다.
프로젝트 Z는 스케줄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는 동안 신장 지구에 위치한 핵심 기지의 사용을 방해하는 중국의 행정적 간섭들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갔다. 그와 동시에 프로젝트 Z가 결국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에 대비하여 다른 계획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카운트다운은 Z-데이로 잡힌 9월 17일 금요일 오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워싱턴에서는 잘 알려진 일간지 기자 한 명이 워싱턴 NBC 라디오 방송국인 WR 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다. 워싱턴 포스트지 소속이었던 이 기자는 자신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다고 들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여 주목을 끌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살고 있는 청취자들을 상대로 그는 전쟁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더했다. 만약 펜타곤이 정말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어쩌면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을 아마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데미안, 당신들은 진실의 작은 불빛, 목소리 하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까? 당신의 작은 어떤 것이, 당신의 편지 한 통이 결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쉬 왜냐하면 그게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빛 속에서는 기능하지 못한다. 5시간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카운트다운은 멈췄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도 스케줄이 다시 잡히고 취소되는 일이 내가 알 수 있었던 사례를 포함해서 적어도 4차례는 더 반복되었다. 바로 지난번 사례는 지난달 로시 하샤나 라시 허샤너의 날 나팔절이었다. 1994년 9월 데미안 실로 그러합니다. 이때 역시 광란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실을 향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모르는 자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홀로코스트와 같은 거짓에 대해 당신들이 계속해서 자책감을 갖게 만들고 1조 달러짜리 거짓말, 홀로코스트 참조역주, 다른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억지로 당신들을 일정한 틀 속에 집어넣으려 드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잠 속에 빠져 있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대쉬 그러나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세상이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 깨어나라고 고함을 치고 계십니다. 대쉬 누가 이 고함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지금은 블루빔 프로젝트 더 블루빔 프로젝트라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늘 위로 투사된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는 환상을 당신들에게 주려는 시도입니다. 당신들이 이로 인한 황홀경에 빠지게 될 그때 이 사악한 악당들은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을 당신들 앞에 등장시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비난의 대상이 이 외계인들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공격은 감행될 것이며 그 후론 아무도 살아남는 자는 없을 것이기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될 자도 없을 것입니다. 대쉬 예외가 있다면 이 사기꾼들과 사악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봄, 3월, 과초 가을, 9월 이 악마적인 기생충들의 축제일들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느부갓네살 네버커드네저, 네부카드네자르 2세, BC 630-562, 고대 바빌론의 왕으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정복 격주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 벌거벗겨진 채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AD 70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죽었다. 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몇몇 선량한 자들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겠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지 예언을 주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예언은 실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 고린도전서의 직접 인용이 아닌 저자의 의역 격주.
만약 당신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 당신의 적들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그때 당신은 당연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자유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다. 그럼 그리 될 것이다. 좋은 하루가 되기 바란다. 데미안, 다름하여 우리가 다음번 글을 쓸 때 우리는 얼마간의 통찰을 주게 될 다른 자료들을 인용할 것입니다. 이 글들은 함께 모았을 때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사실들을 통해 당신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해 줄 것입니다. 나 또한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는 아는 자의 인사말에 동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기원은 유태인 사업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심리를 갖게 만들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쉬 일종의 광고 수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단순히 좋은 하루를 갖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대쉬 그렇지만 어쩌면 이 하루가 당신이 갖게 될 마지막 하루가 될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어도 천한 인간이어도 이 글의 내용은 나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는 당신들과 국가에 말하고 싶습니다.